잘 치셨어요? 자, 11번부터 이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지상에 송이라는 한시가 나왔는데, 우리 그동안의 소방 기출을 보면은 세 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것은 송이란 작품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표현 기법으로 썼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형식으로 물었는데, 자. 저도 이제 한시 형식 했을 때 크게 보시게 되면 한시를요. 이왕 나온 얘기니까 한번 해드릴까요? 이제 고채시라는 것이 있고, 네, 근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채시하고 근채시를 나누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시대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예요? 그래요. 당나라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 이전의 것을 고채시, 이유를 근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형시로 봤을 때요, 고채시는 한 구의 글자 수가 4글자, 40시가 많아요. 하지만 자, 당나라 이후에 근채시고 아무래도 삼국시대 이후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채시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근채시를 자, 다시 둘러봅니다. 이제는 한 구의 글자 수가 몇 글자일까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한 구의 글자 수가 자 5글자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5원시. 자 7글자가 되면은 그때는 네 7원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정지상의 송리를 봐보세요. 5월 장제 초색단이 송군 남포동 미간이라 대동강 수화시진고 별유년년 참록파라 그랬어요. 어때요? 한 구의 글자 수가 7글자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틀리더라도 7은 나와야 되죠.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죠. 쉽지? 그 다음에 자, 이제 5원시가 되든, 네, 7원시가 되든, 이제는 몇 구로 되어 있느냐? 몇 구로 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은 기승전결, 4줄자, 4줄. 4구잖아. 자, 그때는요. 자, 4구로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절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5글자씩 4구면은 그것을 5원절구. 그래서 여러분들 저 5원절구 해가지고 두보의 절구라는 시 기억나세요? 다만 그 작품은 제목이 있었는데 제목을 잊어버렸대. 두보 술 먹고. 그래서 오히려 형식이 제목이 된 작품이에요. 그러면 5자씩 4구면 5원절구. 네, 7자씩 4구면 뭐예요? 그때는 네, 7원절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구가 2개가 되는 거야.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몇 구가 돼야 돼? 8구가 되겠지. 그럼 8구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율시라고 그래요. 4구면은 절구, 8구면은 율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5원 율시 그리고 7원 율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명칭할 때 있잖아요. 명칭할 때도 이제 4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시 구성했을 때 항상 했었잖아요. 우선 형식적인 구성은 4단 구성이 되고 내용상의 구성은 성경 후정의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5원절구든 7원절구든 자, 전구가 되게 되면은 자, 4단 구성 어떻게 나온다고요? 네, 기, 승, 전, 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명칭을 네, 구라고 합니다. 기구, 승구, 전구, 결구라고요. 이에 비해 율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8줄이 되겠죠. 8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8단 구성하지는 않아요. 항상 4단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2구를 묶는 겁니다. 그때는 명칭을 자, 수, 함, 경, 미 그래요. 그리고 명칭을 구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항상 주제는 성경 후제의 공식이니까 도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자, 절구는 결구, 사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율시는 미령, 그 다음에는 7, 8행이 되겠죠? 네, 이게 네,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구씩, 7자씩 4구이기 때문에, 자, 답은 뭐가 돼야 돼요? 7원 절구가 되죠. 네, 너무 쉬운 문제겠고요. 근데 이것도 형식을 모르면 참 답답합니다, 문제가. 다음에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자, 한자 성어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 성어도 보면은 동의어 성어가 있겠고, 고사 관련 성어가 있겠고, 또 속담 관련 성어가 있겠고, 문맥에 맞는 성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문맥에 맞는 성어를 찾아내는 얘기인데, 자, 핵심만 찾아볼까요? 핵심만? 자, 우선 앞쪽을 보니까요,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공부한다며 공부 세획을 짜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훈이는 너무 두껍네. 자,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래요. 정훈이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걸 불가능하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수진이는 자, 이 불가능하다. 누가? 정훈이가. 그런데 자신도 처음에는 책 두께를 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훈이는 포기했죠? 네, 하지만 수진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한 결과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를 이루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너무 쉬운 거죠? 자, 답은요. 자, 1번에 마부 위치입니다. 또는 마부작침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직역한다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뜻이겠죠? 네. 그래서 혹시 속담 관련했을 때는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또 유사한 말에서 우공이산이라는 한자도 할 겁니다. 네. 자, 입에서 2번에 설상가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다음 어부지리 했을 때는 우리 고사 관련 성어겠죠. 자, 그래서 뭐 견토지쟁이라든지 또는 방율지쟁이라든지 네, 이렇게 보겠고, 그러니까 제3자가 이익을 본다는 얘기 있고요. 4번에 상점벽해는 자, 뽕나무 상자에 풀벽자거든요. 그게. 그래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 그래서 세상 일의 변천이 그만큼 심하다. 세상이 크게 변했다. 이런 말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은 자, 1번. 자, 13번도 제가 우리 의문 현상에서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면 의문 현상 또는 의문의 변동했을 때, 자,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 자, 4가지 했었어요, 제가. 첫 번째가 뭐 있었어요? 네, 교체 또는 대치. 두 번째가 탈락 또는 생략. 세 번째는 축약. 자, 네 번째는 첨가였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의문의 축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축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는 것은 뭐가 구분하는 얘기야? 탈락과 축약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우선 답부터 할까요? 얼핏 보더라도 그렇네요. 자, 우선 탈락했을 때, 자, 동문 탈락이 되죠. 자,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활용입니다. 가어간 뒤에 어미가 뭐예요? 자, 아서죠? 그러면, 어간의 모음도 아가 되겠고, 뒤에 어미의 모음도 아잖아요. 자, 그때 동음을 이렇게 생략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가서가 됩니다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유사한, 야, 빨리 가 그랬어요. 빨리 가. 이랬을 때는 뭐가 돼요? 가어간 뒤에, 어미가 탈락된 거죠. 그래야만이 형태수를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의 모습은 탈락이 됐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축약이 되겠죠? 네. 자, 그럼 1번을 퇴수를 보게 되면은, 자, 1번은 우리 그 준말표기야, 이건. 준말표기도 어디 포함이 돼요? 당연히 축약이 되겠죠. 그래서 간의 끝이 왜이고, 뒤에 어미가 어나, 엇 계열이 와서, 자, 이를 준말로 적었을 때, 뭘로 적는다? 자, 왜라든지, 왜를 적는다. 이것이 바로 준말표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어를 줄였으니까, 안 돼? 돼. 이렇게. 다만, 주의할 것은, 준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뒤에 자음의 어미가 올 때는 준말이 안 돼. 반드시 모음의 어미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어때? 이해가 되지? 그랬을 때, 아니, 이렇게 적지 누가 이 돼지를 적겠습니까?
그죠? 네, 그때는 뒤에가 자음의 의미 앞에서는 준말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2번은 쉽잖아요. 자, 2번의 준말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 이거 있잖아요. 오, 아와, 우, 어가 줄었을 때 여기는 뭐가 돼요? 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죠. 그래서 두었다니까요. 네, 뒀다가 되겠고요. 다음에 4번을 조금 여러분 좀 함정으로 보실 텐데, 자, 4번은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있었을까요? 4번은요. 자, 쓰다가 있습니다. 자, 어미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어죠? 네. 자, 거기에 전미사 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준말이 만약에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줄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준말 쓸 때 쓰, 이, 어요. 첫 번째는 앞쪽을 줄인다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입에서 자, 뒤쪽을 줄여보세요. 그때는 쓰, 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은 둘 다 준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표기법에서 주의할 점은요, 이걸 이렇게 준다는 것이 문제. 이런 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준말 표기. 자, 13번도 우리 수업 시간에 기초했던 거고. 자, 14번 형태소도 우리 기초에서 많이 했잖아, 내가. 자, 그러면은 14번에 자, 형태소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뭘 주의라 썼죠? 항상 기본형을 판단한다. 그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특히나 탈락이나 축약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기본을 줬어요, 그냥. 자, 14번. 자, 형태소 분석입니다. 항상 기본형을 파악하라 했었어요. 기본형을 파악하라.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이 대부분이 어떤 걸 준다고 썼어요? 용언, 어간음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선 어절별로 끊어보세요. 하늘이 맑고 푸르다. 자, 그렇다면은 하늘이 했을 때는 어때요? 채연과 조사겠죠? 자, 그러면 채연과 조사니까 자, 하늘 채연하고 이 조사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맑고 푸르다는 이제 물론 품사가 더 형용사니까 근데 용언이구나. 그럼 용언 했을 때 뭐 있었어요? 어간과 어미. 그러니까 단어와 혼동하면 돼. 단어는 어간과 어미를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지만은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어간과 어미는 나눠 되겠죠. 네. 다음 마찬가지 푸르다. 자, 어간과 어미는 네, 나눠 센다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반기 때 문제에서도 형태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형태소와 단어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형태소 문제에서는 이건 너무 쉬웠지만은요 항상 어떤 걸 준다고 썼어요? 축약이나 탈락이나 불규칙 활용 준다는 거. 또 어미도 네, 의미를 하나 주지 않고 서너 말 의미와 같이 묶어가지고 이걸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인데, 자, 단어는 전체를 묶는다. 하지만 현재소는 나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 자, 14번의 답은 4번. 다음. 자, 15번은 네, 처음으로 우리 자, 띄어쓰기가 처음 나왔었는데요. 원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보게 되면은 띄어쓰기 부분 자체가 있잖아요. 띄어쓰기 부분 자체가 원래가 41항부터 50항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띄어쓰기 단위가 원래 뭐 했었어요? 자, 어절인데 다만 띄어쓰기 전제. 띄어쓰기 전제 했을 때는 자, 그게 2항이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원칙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 항상. 자, 그래서 전제는 자, 단어니까 자, 뭘로 합니까? 네, 품사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 다만 품사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띄어쓸 수 없는 품사가 존재하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조사죠. 자, 그래서 2항에서는 문장의 각 단어, 자, 단어 똥름 치시고 자, 품사가 되겠고요. 자, 그러나 품사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41항에서는 조사는 그 앞말에 네, 붙여 쓰는 것이겠죠. 물론 일반인 경우에서 조사의 모습은 당연히 체연에 붙여 쓰는 겁니다만은 네. 하지만 보조사는 네, 다른 뒤에도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존명사는 네, 띄어 쓴다는 거. 그럼 의존명사는 앞에 뭐 하고요?
당연히 관형하고 띄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3항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반드시 띄어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2항에 대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41항, 42항, 43항을 거기다가 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 기억입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묻고자 하는, 기억에 맞는 얘기죠? 묻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었을까요? 그때, 자, 이때 있죠? 이때는 의존명사입니다. 때는 의존명사니까요. 자, 앞쪽 뭐하고요? 네, 관형어. 관형어. 그러면 관형어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알아볼 있죠? 네. 자, 관형어하고 띄어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사는 당연히 뒷말에 자, 붙여 쓴다. 됐습니까? 네. 기억은 네, 이 띄어 쓰기 전제 맞습니다. 자, 다음에 자, 디귿은 뭘 얘기할까요? 자, 디귿도 맞는 얘기인데, 자, 디귿의 모습은 그게 43항 봐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이제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그게 뭐예요? 바로 채입니다. 채니를 우리는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단위성 의존 명사 앞에 띄어서 가지고 성분은 당연히 성분은 관형어가 됩니다만은 품사했을 때는 앞에 자, 수 관형사입니다. 네, 수 관형사 뭐하고요? 한과 반드시 네, 띄어 쓰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누를 조선으로 갖다 붙인 것이니까요. 자, 이에 비해 자, 니은과 닐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과 디귿은 지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전제가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2번인가요? 좋습니다. 답은 자, 2번이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려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니은에서는 뭘 물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품사 문제가 곧 띄어쓰기 문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만큼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만큼 했을 때는 두 가지죠. 자, 조사에도 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에도 네, 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에 통일 주의하라. 그럼 만큼이 조사라면은 앞쪽 채연과 어떻게 돼요? 붙이는 것이고, 이게 의존명사라면은 앞에 관형하고 띄어 쓰는 거죠. 그런데 앞에 한국인하고 채연 나왔잖아요. 그럼 채연 다음에 만큼은 조사인데 어떻게 조사를 띄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과 만큼은 네, 부채됩니다. 네, 그래서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는 42항에 어긋나는 거죠. 다만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형어 다음에 만큼은 당연히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띄어 쓰는 거예요. 다음에 리을은 이제 리을이 한정인데, 자, 리을은 무궁화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 어떤 항목이 어긋났을까요? 자,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이 항목이 어긋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잠깐 볼까요? 자, 꽃하고요. 서술격 조사에 기본형을 줬으면은 이때는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당연히 아름다운 꽃이다 했을 때 이 단어는 뭐야? 서술격 조사니까요. 근데 이 서술격 조사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다는 평성이라면은 자, 이때 입니다 하는 것은 서술조사에 대한 높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이다가 되든 입니다가 되든 이건 뭡니까? 둘 다 조사입니다. 무슨 조사? 서술격 조사죠. 네, 근데 조사를 갖다가 꽃과 띄었을 수는 없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것도 아주 평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 품사 문제가 제가 띄어쓰기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품사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네, 품사의 통용,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품사들, 네, 이 만큼이 바로 이제 함정으로 이 문장을 판 겁니다. 네, 자, 다음에 자, 16번부터 17번까지 왜 비문학이 안 나온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비문학도 앞쪽에서는 장문 과정에서 분류해가지고 글의 전개 방식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16에서 자, 17번은 자, 비문학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비문학 네,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 근데 그 비문학 문제가 나왔었을 때 항상 제가 뭐라고 썼어요? 함정은 시간이라니까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단락이 해가지고 총 1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10개의 단락을 한눈에 보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첫 줄을 읽고 두 번째 줄 읽는 순간에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선 그래 단락했을 때 단락의 요지를 찾아라. 두 번째는 문제의 유형을 먼저 판단하라. 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16번은요. 이 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자.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요. 이건 설명문이에요. 두 번째,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6번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자, 뭘로 보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지금 답변이다. 답변이다. 그럼 답변이라면 여기서 상황의 추리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그지? 질문이었을까 그럼.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한 것을 자 이렇게 볼까요? 이 답변을 자 우리 단락에서 배웠잖아요. 자 이걸 만약에 뒷받침 문장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 질문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제문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뒷받침 문장의 모든 내용을 주제문은 뭐가 돼야 돼요? 다 포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면은 자, 앞쪽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1단락에서 자, 이런 통계 수치를 본 적이 있니? 그리고 2단락에서 근데 이상한 점은 그다음에 3단락 그것은 하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의 전제입니다. 배경이죠. 무엇을 끌어들이기 위한 바로 4번, 5번에 세 단락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이 단락이 지금 뭐 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공정무역을 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1에서부터 3단락은 배경 또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1에서 3단락에 대한 배경 전제는 선진국이겠어요? 후진국이겠어요? 당연히 후진국이었겠죠, 상황이. 자, 그리고 공정무역은 어디에서요? 당연히 선진국에서 시행이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락 봐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락은요. 자, 공정무역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또는 자, 실태를 말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부터 자, 열 번째가 단락이죠. 네. 자, 이 부분은 뭘까요? 바로 자, 이쪽은 같은 상황. 자, 상황, 실태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6, 7에서는 얘는 주로 외국 거. 여기는 뭐야? 여기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씌워볼까요? 그래서 같은 상황, 실태가 되는데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외국 거고 여기는 자, 우리나라 거고.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 핵심 어디 있습니까? 공정무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공정무역이 선진국에서 일어나겠던 배경과 그리고 외국 우리나라의 모습을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 돼야만 이 내용을 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공정무역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여기는요. 뜻은 무엇일까?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대답을? 두 번째, 공정무역의 문제나 한계는 없을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거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번은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이 내용이 없으니까. 아예. 자, 그런데 3번과 4번이 문제죠. 공정무역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어때요? 공정무역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이익, 이런 건 없어요, 역시.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 내용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럼 모든 걸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공정무역은 언제 시작하였으며 하고 지금 이 배경과 그렇죠? 네, 이 모습을 제시했고 현재의 실태는 어떨까? 설명문이잖아요. 그래서 자, 위의 것은 이것이 시작되어 있었던 배경을 말하는 것이고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네, 외국이나 우리나라 실태를 말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이해합니까? 네. 자, 다음에 자, 17번은 이제는 뭐 늘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 바로 내용의 일치였다 그랬어요. 내용 일치였다. 근데 이 내용 일치도 가장 단순하게 읽은다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이 있냐 없냐. 근데 어느 세월 다 읽고 이걸. 그래서 어떻게 났었어요? 내용의 일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일단 단락 있잖아요. 그래서 단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매겨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밑에 보기를 가지고 어느 단락에 그 내용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락에 내용의 일치 문제를 만들 때 있잖아요. 만들 때 보면은 원리가 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는 한 보기는 위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줘요. 내가 만들 때도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늘려요. 개념을 늘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 있잖아요. 그걸 반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몇 번째 단락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먼저 1번의 보기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대기업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왜 살짝 말을 바꾼지 아세요? 이걸요, 문제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자,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4, 5달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자, 어디가 함정인가 볼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양심적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공정무역이다. 이 나옵니까? 네. 거기에 선진국이란 말 나오죠. 거기에 양심적 사람들 밑줄.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단락 보세요. 공정무역은 1950년대 말 영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 자, 국제 구호단체 밑줄. 자, 이때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옥스팜과 10,000 빌리지 같은 시민단체들이, 자, 그리고 대중화되었다. 그럼 결국은 위의 것은 양심적 사람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은 뭐 있었어요? 국제 구호단체. 그 밑에는요, 시민단체. 그렇다면 양심적인 사람들, 국제 구호단체, 시민단체가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앞쪽에 선진국이란 말을 딱 집어넣은 순간에 맞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진국이란 말은 나왔지만은 네, 방금 그 세 가지를 통합했을 때 이것을 대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의 내용은요. 제가 뭐라고 썼어요? 본문의 내용과 반대를 만든다고 썼어요. 반대를. 그래서 후진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 그랬는데, 자, 이 얘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 몇 번째 단락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후진국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어서 평생 빈곤을 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지. 어때? 문항을 만들 때 뭐라고 써 내가? 본문의 내용과는 반대로 만든다는 거. 됐습니까? 네. 자, 틀렸고요. 다음.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얘기니까 어느 부분이었어요? 8, 9, 10이 되겠죠. 자,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었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자, 여덟 번째 단락을 봐봐요. 예. 여덟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윤리적 소비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이렇게 윤리적 소비운동이 공정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녀왔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년의 오랜 역사를 지녀온 것은 뭐야? 유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썼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3번에 보기가 뭐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이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건 유럽하고 우리나라를 그 문맥을 혼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맥을 앞쪽만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앞쪽 50년은 유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답은 내용일치. 자, 4번이라는 얘기죠. 그럼 4번은 자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9번이 탈락 봐봐요. 그래서 항상 만들 때 어떻게 넣었어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본문과 반대되게 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확장을 시킨다든지. 그죠? 네. 다른 나라 빗대 가지고, 이것을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9번 탈락 끝에 봐봐요.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온 거야.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럼 이런 운동이 뭐였었어요? 당연히 공정무역이겠죠. 그래서 4번의 모습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나라 현실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또 속된 말로 뭐 무식하게 이런 문제 푼다고 그래가지고 뭐 속도 학원 다니고 에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단락을 주면은 단락을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네, 그 단락이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꼬는가 이걸 잘 판단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보너스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바로 여러분들 한 문항당 1분인데 1분 안에 어떻게 다 읽어 이걸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드린 겁니다. 참 길게 말이죠. 자, 다음에 네, 18번입니다. 그럼 18번도 아까 했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 있었어요? 바로 한자하고 고요의 대응 관계를 물었습니다. 맞죠? 네, 고요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의어를 한자로 바꿨을 때. 자, 18번도. 자, 이 고요하고, 네, 한자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고요가 한자의 관계에서 지금 유의 관계를 묻는 건데요. 자, 고요 뭐에 썼습니까, 지금? 느낌이요. 느낌. 그 느낌에 대해서, 자, 한자의 대응을 묻는데요. 자,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나도 잘 알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다 잘 알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자, 그럼 이때는 네, 대상, 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의 절로 생기며 한동안 유지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 이런 것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그걸 기분이라고 하겠죠. 나도 그 기분 알지. 자, 다음. 그 책에 대한 느낌은 자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 자, 책에 대한 느낌. 앞에 주어가 책이죠. 그러니까 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느낌 봐. 소감이죠. 네. 자, 2번은 소감. 자, 쉽다. 다음 3번. 전학가는 보람이를 배웅하는데 서운한 느낌이 들었어.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이건 같은 기분인데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감정이죠. 근데 4번 봐봐요.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감회? 우리가 감이라는 건 뭐야?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느끼는 기분, 그걸 감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지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4번은 지금 감이란 말로 해가지고 고요 한자의 대응이 좀 틀린 걸 보는데 굳이 한다면은 감이란 말보다는 뭐가 더 어울릴까요? 오히려 기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됐고요. 다음에 자 19번, 20번은 현대시를 줬어요. 자, 그럼 아까 현대시의 모습에서도 요거 잠깐 볼까요? 우리 현대시를 볼 때 무작정 주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시적 화자가 누구고 대상이 누구고 이거 해놓고 그 다음 시상 전개 방식 크게 보세요. 시상 전개 방식 그 다음에 화자의 어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표현 기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9번이나 20번이나 둘 다 네. 표현 기법인데 여기서는 자 표현상 특징 해서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자, 표현상
자, 특징 물었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역설법을 물었습니다. 그렇지? 자, 첫 번째.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그리고 삼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하고 나는데요. 자, 김영란의 5월이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지, 그죠? 자, 그러면은 1번은요. 이 작품에 운율 있죠, 운율. 그 운율 형성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자, 운율 형성의 주 원인은, 그러니까 운율이라는 건 뭐야? 운율. 우리가 말하는 리듬이잖아. 그럼 리듬은 하나를 가지고 리듬이 안 만지는 거예요. 뭔가를 뭐 해야 돼요? 그렇지요. 반복을 해야만 리듬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이 나왔을까요? 자, 그걸 찾는 거죠. 우선 세 번째 행을 볼까요?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여기서는 이랑 있습니까? 네. 그러면 주로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 운의 반복이에요, 이게. 동일 음. 그럼 동일 음을 했을 때는 여기서 뭘까 주로? 이응이나 리리죠. 그래서 이응이나 리을의 동일 음운을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요. 그 중간쯤 보면은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문맥이 비슷하지.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 이런 경우는 자, 비슷한 문맥적 구조야, 문법의 구조, 이런 것을 통사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자, 동일 의문의 반복과 문법적인 구조,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됐죠? 네, 맞고요. 다음 2번은요. 우리 시상전개 방식에서 자, 이 작품의 대표적인 시상전개 방식은 시선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을 따라가지고 쭉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시선을 따라와 보세요, 한번. 따라가면서 어디를 따라가느냐? 첫 번째, 들길은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눈이 자, 들길에서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 들길에서 쭉 어디로요? 마을로 들자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들길에서 자, 마을로 오고 있습니다. 마을로. 자, 그리고 거기 가니까 이제 마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 햇빛, 보리, 꾀꼬리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안에 대상, 그 소재들을 쭉 열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황금빛 길이,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하고 끝부를 보면 뭐야?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삼봉우리야. 자, 이제 마을에서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산봉우리로. 되셨어요? 자, 이렇게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표현기법은요. 이제 대조로 볼 수 있는데요. 색채의 대비였습니다. 네. 색채의 대비이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은, 네. 자, 이 부분은, 우리 대조법이라는 것이 굳이 한다면 대조법이 항상 의미의 대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색조의 대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색과 무슨 색일까요? 그러니까 마을로 접어드니까 마을길은 들자 붉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황토길이죠, 황토길. 그렇다면은 자, 색채의 대비 황토길에 네, 붉은색하고요. 자, 또 하나 무슨 색일까요? 자, 그리고 들판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지? 그러니까 들판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마을 골목은 들로 늘어서 자 푸르졌다고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여기서는 붉은색하고 푸른색. 그래서
마을 들길에 대한 들길의 황토길 붉은색하고 들판의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유법은 있어요. 직유법이. 그래서 직유를 통해 산 봉우리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자, 끝부분 볼까요? 그러니까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4번에 굳이 한다면은 이 4번의 모습은 직유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의인법이 돼야죠. 산봉우리를 사람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 중에서도 여자겠죠. 여인. 그래서 산봉우리를 여인으로 의인화함으로써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유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셔가지고 일단 시상 전개 방식은 뭐였다고요? 시선의 이동으로. 그 다음에 대표적인 표현 기법은 대조와 어떤 거 의인법. 자, 그리고 운율 형성의 주원인은 음운과 그 다음에 통사 구조의 반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5월에 들판의 평화로움을 흘렸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었는데요. 그 아래쪽에 더보기에 대한 것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특징에다도 1, 2, 3을 썼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번은요. 자, 아마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봤던 작품 중일 것 같아요. 자, 뭐가 나왔었어요? 자, 역설법이었었죠? 그러면은 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인데 굳이 시상전개 방식으로 본다면은 뭘까요? 사단 구성이죠. 기, 승, 전, 혈의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모습, 1년과 2번에서는 극한 상황 제시예요. 그래서 1년에서는 수평적 한계 구조. 수직적이죠. 수평적 북방. 그 다음에 2년에서는 수직 한계 고원. 그런데 3년에서는 이제 승이니까, 전이니까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벌 제저 딜고 쫓아왔다는 극한 현실 제시했고요. 이름에 눈 감아 생각을 볼 때 학교 시간 많이 했었지. 거기에 강철과 무지개가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이를 초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역설법 했을 때 역설법을 다른 번 나올 때는 뭐 했었어요? 모순 형용이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래서 리을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우리 역설법 참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는요. 자, 강철하게 되면은 보통 차갑고 비정적인 금속적인 이미지고. 자, 무지개란 뭡니까? 그럼 미래적이고, 또 황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결합시키면서도 그러니까 비극적이면서도 황홀한 느낌이 표현한다. 그것은 극한 현실에 대한 극복의 의지, 그래서 역설적 초국의 의지, 이것이 작품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니은이라든지 디귿에서는 뭐 굳이 어떤 표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의미만 있고, 굳이 표현적인 모습을 찾는다면은 기억에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에서는요. 자, 매운 계절에 채찍 그랬습니다. 물론 이 작품을 반영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때 매운 계절은 일제 가혹한 탄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영론적에서는 일제 가혹한 탄압 시를 이렇게 푸는데, 자, 여기서 맵다는 미각이죠. 이거 반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채찍은 촉각이죠. 그렇다면 내가 쓰고 싶었던 원관념이 뭘까요? 채찍이에요. 미각의 촉각하고 아니야. 지금 여기서 굳이 표를 본다면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형의 체험 구조겠죠? 원관념이 뭐가 돼야 돼요? 채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채찍이 맵다는 표현입니다. 미각의 촉각이 아니라 촉각의 미각합니다. 자, 그래서 채찍이 맵다, 곧 일제치하의 가혹한 탄압, 시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역설적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던 10월 13일 소방직 국어 기출문제를 쭉 해설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쉽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개가 됐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문제인이 바뀔까 그랬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오히려 좀 단순하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구급의 지방직이나 또 국가직보다는 오히려 경찰직 문제 유형 쪽과 좀 더 유사한 물론 조금 문제는 단순했지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내년도 시험 보는데 이와 같을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기출문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전에도 그 앞에 내가 보관해놨던 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같이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분야가 어떻게 확대가 되고 또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그치? 어때? 다 맞았어요? 최소한 이 문제는 제가 예상했을 때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보십시다. 그래서 90점에서 95점. 이 정도면 아마 편히 풀었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거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를 찾아주시고 또 우리 사이트에도 질문 남기시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답을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하여튼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양경무였습니다.